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노고 참 많으셨고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거의 완벽하게 슈퍼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 여러분들 땀과 노력, 그 발걸음, 또 손품, 발품을 팔아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또 스피커를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이종원 PD는 피로가 누적돼서 잠깐 심신 회복을 하러 캠핑 갔어요. 단합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늘 또 현장에서 어제도 마이크 잡고 열심히 저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최고의 중량감 있는 공신력의 시사평론가 곽도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상쾌한 월요일 되셨습니까? 오늘 아마 직장에 출근하셔도 처음 열린 비대위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 30분 짧은 거 지켜보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됐습니다. 다들 첫날부터 열심히 모습입니다. 지켜보면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택을의 김현정 TV의 주인장 그리고 원외지구당 100명에 가까운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의 협의체 더 원협의 회장님이신 어제 당선될 때까지가 권한이 있던 건가요? 예. 예. 전 비대위원 김현정 전 비대위원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제까지 비대위원 했던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최고위원 지명직에 좀 이렇게 모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참 78일 동안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과정에서의 약간의 굴곡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위대한 우리 당원들의 승리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승리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결국은 기승전 이재명으로 갔다가 결국은 77.77%. 네. 저는 어제 그 맨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비대위원으로서. 네. 전율이 막 그 머리가 솟구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짠한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7777이 나오냐. 아마 전 세계 민주정당 역사상 앞으로도 이 숫자를 맞추지 않는 이상, 조작하지 그렇죠. 않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80% 이상을 기대했었잖아요. 네. 그거보다 오히려 이 수치가 더 큰 그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한테 뭔가 품어주는 그런 딱 그 느낌이 딱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 우리 개국본 우리 동지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살아있는 우리 당원들의 그 모습을 제가 직접 이제 보니까 사실 이게 80%가 당심이고 민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대세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저희가 해서도 안 되고 또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 앞으로 팬덤이라는 말 꺼내는 사람은 네. 입에다가 족쇄를 입구자 구세를 채워넣기로. 아니 제가 어제 어디서 팬덤이란 말이 나와? 거기 현장에서 몇 분이랑 얘기해봤는데 네.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우리 당내 상황을.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분석해주고 그래서.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말 그분들이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정말 객관적인 거잖아요.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본인의 사감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당심이고 민심인 거잖아요. 거기에 잘 맞춰서 이번 새 지도부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금융 노조 그 운동하면서 거리나 이렇게 집회도 많이 하셨지만 20대부터 80대까지 보셨죠. 네. 그 천막에 자발적으로 나와 계신 분. 예. 이 살아있는 직접 민주주의 함성의 현장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떡딱 든 게 네. 이렇게 당이 뭐 3연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기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현장에 와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저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이게 우리 민주당의 희망이고 미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우리 박찬대 최고가 당원 그 좀 당원 가입해달라고 이렇게 올렸던데 뭐 지금 이제 120만인데 예. 150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나갔으면 늘어나야죠.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야, 150만 곧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 충분히요. 끝날 때쯤에. 충분히 그럼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우리가 1,600만 표 넘게 표를 얻었었기 때문에 당원이라는 부담감 왠지 모르게 정치적으로 편을 정한다라는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편이 갈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하고 진짜 유튜브에서는 채팅 한마디 잘못 써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150만도 나갈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처럼 빠르게 공약 실천하겠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게
어저께 저녁 때는 논인사에 가면서 같이 내일 그 평산마을 가십시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최고위원들하고 얘기하고 간단하게 마무리 졌는데 오늘 아침에는 당대표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 당대표 산하의 민생경제위기 대책기구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재명 당대표의 이 얘기는 공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당대표 공약하면서 설치하고 민생 위기를 걱정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해서 대비하겠다라는 게 바로 시행이 된 건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제대로 잘 돌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당대표의 일성으로 위기 관리를 위한 기구를 집어넣어서 우리나라에 흔들리고 있는 민주주의 검찰공화국에 맞서는 조직도 생기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편을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명절 앞두고 시장 가가지고 전통시장 가서 일단 마트 영업 일요일 날 쉬는 거 시간 규제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라고 꼬리 내립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정부이기 때문에 네. 이 서민들의 삶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쪽에서 벌써부터 믿음직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생 민주 두 글자로 이렇게 화두를 던지셨는데 사실 민생이란 건 지금 생활과 경제가 어렵다는 한 축 또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은 시행령으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위기인데 그러니까 이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이슈 딱 제기해서 실천하는 거. 아마 맞아요, 예. 이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그 당대표의 공약은 5가지였거든요. 그 미래, 유능한, 그리고 강한, 혁신, 통합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 내용의 핵심 공약들 중에 2가지를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이제 한 거고 이재명 당대표의 그러니까 평상시의 모습이고 소신이고 철학이라고 좀 봐요.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네. 거고, 저 진보 보수 좌우를 구별하지 않고 보이는 그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견지해 왔잖아요. 그리고 성과로 평가받는 지도자가 되겠다. 이 얘기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실제로 실천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훨씬 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번에 딱 첫 번째 지시사항 2가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첫 번째 방점을 찍었고 영수회담도 딱 제안을 네. 하잖아요. 아주 그건 아주 멋있는 제안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협력할 거는 민생과 관련된 협력할 거 협력하겠지만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퇴행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그러니까 선명 야당과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가겠다는 거를 딱 첫날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고 한 가지 더 이제 보태면 아까 제가 5가지 약속 중에 통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첫 일정으로 평산마을 가는 것들은 네. 대단히 그 주는 그 의미가 좋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 얘기하면서 그 현장에서 도시락 드시면서 선출된 신임 지도부가 짧게 한 30분 정도 얘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때 나왔던 우리 다 친문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 친명이라는 말 가지고 오늘 박찬대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도부에서 친명이라고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난 대놓고 1년간 지지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재명 개라고 엮는 거에 대해서 좀 엉뚱해 보인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박찬대 의원이 혼자 가져가려고. 아니, 그런 틀로 묶지 마라. 네. 생각이 같고 가는 방향이 같기 때문이지 누가 줄서기 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평산마을 가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님 뵙고 어쩌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였다고 하지만 오전에 동작동 국립묘지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오후 일정으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서 좋은 만남 일단 당원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확실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민주당의 정통성도 이어가겠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있는 거죠. 예. 예. 특별히 저 성대모사는 안 하셨지만 수락 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일의 현신가가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해줘요 성대모사. 그거 들어야지 김대중 대통령 버전으로. 아따 우리 후배 이재명 당대표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일의 현신가각을 두루 실천하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재명 진짜 민주당 사람이에요. 네. 너무 좋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민생과 관련해서는 실용주의 노선이 맞군요. 네. 근데 민주를 또 강조했다는 것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지금 이 시행령 정치 검찰 제국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또 이게 양날의 칼인 게 지금 윤석열 윤핵관 국힘으로서는 뜨거가 영수회담 제의하니까 안 받으면 또 바보 되고. 지금 근데 원래 여기서 영수회담을 제의할 때 보통은 여당 대표라면 우리끼리 먼저 만나자.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당 대표가 누군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우상호 전임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누구랑 제가 대화를 해야 됩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근데 다 흔들립니다. 주호영 같은 경우도 비대위를 새로 꾸미겠다고 했으니까 계속 할 건지 아닌지 본인도 모른다고 하고, 거기에 지금 이준석은 새로 비대위를 또 꾸미겠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이러고 반발하고 있는데, 권성동은 싸우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당내에서 징징거리고 있는 쪽입니다. 그 당은 안에서 불이 났어요.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청와대는 즉답을 피했지만 오늘 정무수석이 만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제 사실 국힘당 인사들도 전당대회 많이 왔죠. 네. 그 정부 쪽 인사들도 왔기 때문에 뻔히 아는 얘기겠지만 뭐라 말하기 참 어려운.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직 안 갈렸군요. 네, 어제 왔더라고.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쪽 끄트머리에 앉아갖고 혼자 사무총장하고. 뻘쭘하게 인사하는 모습 보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영수회담이란 거는 대통령의 영자와 네. 수뇌부인데, 수뇌부가 아직 국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잘하면 받아들인다면 윤석열과 이재명 당대표의 그림일 텐데, 국민들이 그걸만 바라봐도 아,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이슈라든가 이 말할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민생을 얘기하면서 당대표 공약 가운데서 지금 당선된 국민의힘과 우리 쪽에서 같이 공통 공약들이 있다. 그거부터 먼저 빠르게 진행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이제까지 했던 공약들의 상당 부분을 파기했거나 대놓고 이건 잘못한 거라고 사실상 실수로 인정했거나, 그다음에 진행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엉뚱하게 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수의 계약으로 무리를 빚고 수혜는 복구도 못하고 그래가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100일 정도인데 이제 그 서둘러서 벌써 인적 개선하겠다고 오늘 비서관 몇 명 또 자릅니다. 정부 라인이 제대로 못했고 대통령실 정보가 샜다 이랬고 엉뚱한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하는데, 그 문서 빠져나간 누가 봐도 대통령 부인 쪽 계열이 아닐까 싶은데 책임지면서 상시 교체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못 보면 100일도 안 되는데 자기 부하들을 자릅니까? 근데 확실히 그건 우리가 그런 얘기들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윤핵관들과 검찰 출신 인사들 간에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거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알력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네. 지금 정확하게는 5월 10일 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112일째입니다. 네. 제가 하루하루를 세고 있거든요. 예. 하루하루 어떤 일들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펼쳐질지 한 1120일 정도로 10배 이상 느껴지는데, 자, 중요한 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인선 가운데 천준호 비서실장과 박성중 대변인이 임명이 됐죠. 네. 어떤 포석일까요? 천준호 의원은 원래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입니다. 원내 부대표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왔었고, 강북 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실무를 챙기는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놓치는 부분들이 없게 챙겨야 되는데, 그런 꼼꼼함으로는 소문이 났던 쪽이고요. 네. 박성준 의원은 사실 앵커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얼마 전에 대통령과 후보자들에게 배우는 스피치 정치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 펴내면서 많은 의원들도 보시고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출판기념회도 했었습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무게감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그 앵커 출신이다 보니까 좀 여유로운 대변인. 지금 오늘 이재명 의원, 이재명 당대표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구체적인 부분들을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자들도 역시 무례하게 질문하는 것들 많아서 이재명계가 최고에 장악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게 첫 질문으로 나오거든요. 대변인이 해야 될 몫을 두면서 말 아끼는 모습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하겠다. 리딩할 사람과 스피킹할 사람을 구분해놨다는 게 믿음이 가는 부분이니까, 인선은 네. 첫 인선 치고 예외적이지 않은 게, 처음부터 정성호 의원이나 지금 사무총장이 좀 관심거리긴 한데, 사무총장을 꼭 필요한 대변인과 비서실장 임명했다는 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싶습니다. 두 의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천준호 의원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 1년 후배이기도 하고, 지난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비서실장했었어요. 예. 제가 그때 총괄 상하실장했었는데, 스타일이 비서실장에 딱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박원순 전 시장도 그 비서실장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성격이 꼼꼼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기 경호도 참 잘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예. 근데 박성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저랑 2년 전에 공천 같은 날 딱 발표돼가지고 그렇군요. 저랑 동갑내기이기도 합니다. 인재 영입 케이스인데. 근데 네. 이제 그 둘 다 딱 보면
그 이재명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저도 저 대표죠 이제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주변에 다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딱 아까 말씀드린 성과주의 리더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당 대표하면서 당을 가장 최적으로 이끌어갈 때 그 비서실장하고 대변인 누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객관적인 관점에서 두 명을 선임했다.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예. 또 좀 다르게 첨해서 해석하자면 보통 대변인들이 신임 당 대표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어쩌고 했었으면 대변인을 변호사로 세웁니다. 그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법률 용어들이 나열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네. 근데 당 대표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했던 얘기들은 알아서 정리할 것이니 당 대변인은 편하게 얘기해라. 오히려 국민들과 소통에 방점을 줬기 때문에 앵커 출신을 갖다 앉혔다. 박성준 앵커는 대본 없이 진행하는 사건 현장 프로들, 시사 프로를 진행한 별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 또 언론인과의 유대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능력 있는 사람이 당대표, 변호사 역할이 되기 때문에 따로 법률 자문은 안 거쳐도 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거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인선이 계속 이어질 건데 예. 대변인도 보통 당 대변인하고 원내 대변인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수석 대변인을 두죠. 그럼 재선급에서 보통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성준 대변인 말고 이제 여성 대변인으로 둘 한 분 더 할 거고 또 이제 분야별로 좀 이렇게 원외들도 저 대변인들이 좀 하고 있잖아요. 당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선이 될 것 같고 사무총장도 지금 관심이 되게 많죠. 중요하죠. 예. 그 사실은 당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직책 중에 사무총장하고 뭐 전략기획위원장하고 정책위원장도 있지만 민주연구원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무총장하고 민주연구원장이 누가 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인선 지켜보겠습니다. 예, 근데 민주연구원장은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웅래 의원이 임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중간에 또 불미스러운 느낌으로 쳐내기에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은 길게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당의 전략을 만드는 곳이라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연구원장이 대표적으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알지만 노웅래 의원은 절대 그만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부원장을 임명하거나 민주연구원에게 과제를 주고 성과하면서 제대로 마무리를 줄 수 있게끔 실제로 노웅래의 민주연구원이 가져왔던 건 혁신 플랜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당원들이 문자 많이 보내면 징계하겠다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내놨고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의 패배는 이재명과 송영길 같은 뭐 그런 사람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들리게끔 분석해 왔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당원이나 시민들 시각보다는 조선일보 쪽에 더 시각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민주연구원 측은 지금 현재 이제까지 분석을 하자면 최악에 가깝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쇄신해야 될 테고 돈으로 따지면 예산도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예, 예. 자,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는데 같은 강북인데 가불이 갈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한 사람은 천준호 비서실장으로 이재명 당대표 호의 첫 비서실장을 맡았고 다른 한 분은 한 분이 77.77이라는 가장 행운의 숫자 세븐 쿼드러플로 이렇게 당선이 압승을 하는 반면에 강훈식 후보가 사퇴까지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듯 했으나 언행이 굉장히 당내 내부 분란을 조장하거나 총질 같은 발언을 많이 했고 결과는 또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의원은 이제 어떻게 운신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문하십니까? 자중자애해야죠 이제. 자중자애해야 되고.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본인도 뭐 저기 이렇게 밝혔어요. 이렇게 뭐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네. 앞으로 이제 저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예. 뭐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럼 명절 거고. 앞두면 어르신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일찍 와서 귀찮게 괴롭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 그릇은 그거 쓰면 안 되지. 저쪽에 옮겨놓으니까 걸려서 넘어지잖아. 이런 잔소리만 계속하시는 어른 스타일로 남을 거고 종편에 열심히 활동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 내에서 뭐가 잘 안 돌아가게 되면 얘기할 거다라고 보게 되고 그리고 얘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정 의원 오늘 별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고민정 의원 안아주면서 서로 같이 잘해보자라고 마음 다듬는 모습이 있었고 고민정 의원이 얘기하면서 민생 문제에 주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당내 최고위원회는 부드럽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바깥에 있는 변수들
지금 아직까지 논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원로들 계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중진협의회 이런 거 만들겠다는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하나만 걸려봐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5선에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4선 이상에서 혹시 쓸데없는 힘 빼기 작전에 들어가거나 중진 협의체니 뭐니에 과도한 위상을 부여하라고 했을 때는 아마 조정식 의원 또 안민석 의원 기타 등등의 또 친명과 괴를 같이 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주문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당심 민심해서 80% 하긴 압도적이죠. 했잖아요. 네. 하긴 했기 때문에 그 대세를 거스르는 그런 그 언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성도 부여받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주류랑 비주류 차이가 현재 지도부니 아니냐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도부 중심으로 이제 다 당내 권력들이 이제 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재편될 거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늘 얘기하지만 그 성과주의의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우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내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거지 뭐 이렇게 누구를 특정인을 딱 타겟팅 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를 딴지를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이제 만들어갈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한 분 한 분 그래도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가 20이 안 됐어요. 20%가. 네.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심에서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겠거니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히려 그 적극적인 당원들 계층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게 많았다라는 얘기도 보입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결과 나왔던 것에서 고민정 의원이 평가받아야 될 점이 우리가 교육받듯이 했던 게 능력이 있더라도 그걸 실적으로 엮어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구슬이 서말해도 꿰지 못하면 그냥 굴러다니는 돌입니다. 그걸 얼마나 해냈느냐를 보여주는 면에서 고민정 의원의 업적이 생각보다 적었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라는 얘기 없이 자신의 처지나 관련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누가 무슨 일을 할 건데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았고 그게 표에 반영돼서 초기에 지역 당원들이 돌아갔었을 때는 고민정이라는 잘 알려진 인물이 주목받았지만 이게 전국을 한 바퀴 돌다 보면 그동안 관심 없던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닌데 혹은 결과 나온 쪽에 따라서 내가 누굴 밀어줘야겠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박찬대가 급하게 많이 올라가고 이거는 대의원들이 박찬대가 그래도 러닝메이트인데 떨어지게 되면 안 되지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버릴 것인가 했을 때 고민정이 선택됐다고 보이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방송 때 우리 내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나시잖아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기 예방 주사를 놨다고 방송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아, 네. 제가 순위까지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수요일 날 점심 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절묘했던 게 6위랑 5위 차이가 1.58인가요? 밖에 안 났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이 1.6% 가져갔으면 바뀌는 거예요. 네. 야,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저도 아침에 그 앞에서 이렇게 결과 발표 들으면서 소름 돋듯이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그 나오는지. 네. 진짜. 당원과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의원들도 현명하게 살짝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대의원들이 서영교 의원에게도 얘기해서 박찬대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의 차표 차이가 0.01%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야. 동률이라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계산법이 그렇죠. 복잡했기 때문인데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다들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끝까지 대의원표에서 별로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었고 박찬대 의원도 대의원의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끌고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 결과 보면서 진짜 집단지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멋진 팀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뭐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의 그 득표율 7777 럭키세븐 그것도 좀 진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이 최고위원들의 그 순위 요것도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신과 민심이 우리 민주당으로 그 민주당의 앞으로 이제 총선 대선 지선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막 희망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청래 최고 의원이 수석으로 되면서 무려 25%를 넘었기 때문에 4분의 1의 네. 굉장히 큰
당신 민심을 얻었고 후보가 7명이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압승한 겁니다. 거죠, 사실은. 그리고 고민정 후보는 20을 못 넘겼다는 얘기는 5분의 1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 박찬대 후보와 서영교 후보를 동률로 만들어 주셨던, 그리고 가장 청년 장경태 의원을 또 5위 안에는 들이게 한. 그 장경태 의원은 득표율이 아까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참 고르게 나왔죠. 그러니까 다 10위쯤에 불어야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청년 정치가 보면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앞에서는 좀 근사해 보이고 뒤에 가서는 자기들끼리 일꾸미고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장경태 의원은 끝까지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이는 그대로 하고, 정말 무엇보다 선거운동에서 후보 만났을 때 보면 왜 아는 사이는 좀 피곤한 표정도 있고 아 나 힘들어 이런 표정이 있다면 정말 젊음을 뽐내면서 부럽더군요.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장경태 후보가 당선된 것도 또 다른 그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되게 많이 짐을 덜어준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임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 있잖아요. 네. 그게 항상 그 전에 청년, 여성, 노동 이런 쪽으로 이제 임명을 해왔는데 그 청년으로 이제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그 선택의 폭도 이제 넓혀줬죠. 일반적으로는 노동계가 한 명 들어가고 이제 노동 한 명 들어갔죠. 네, 그다음에 다른 분이 뭐 여성계 청년 이렇게 여성.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성도 두 분이나 있는 그러니까요. 비대위 진짜 오랜만입니다. 전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들어가셔서 그 여성 비대위 2명 됐다는 게 강제로 할당하거나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5위 내에서 여자가 없어서 5위를 잘라내고 6위를 끌어올리던 그런 시대도 이제 끝났다. 맞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리고 거죠. 또 이제 우리가 한참 지나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잊어먹은 측면도 있는데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재명 흔들기가 워낙 그 당내에서 심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계속 흔들기가 돼서 막 계산하지 막 그랬잖아요. 임명직 2명을 잘 누구를 해서 할까, 이렇게 뭐, 네. 가반수를 넘겨야 된다 막 이러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해소가 돼서 어제 뭐 다시 그 저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통합 얘기하시면서 그런 이제 임명직 최고에 대한 그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룸이 많이 넓어졌죠. 그런 것들도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예,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77.77이지만 국민들과 일반 당원들 이걸 보면 80%가 넘거든요. 그럼요. 얼마나 우리 대중적으로는 이재명 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집중적으로 응원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표 계산 방식이 여러 가지 달라서 전체 집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사상 이렇게 높은 게 현대 투표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직능별로 다 나눠서 들었는데 80% 넘는 걸로 나온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낙연 대표가 나왔었을 때 뭐 그 당시에 워낙 지지를 놓고 40% 넘는 지지율이 있었다 하지만 계산해도 60%대고요. 지금 77.77 이건 앞으로도 깨지기 힘들 정도의 예.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 될 때 60.7인가 그랬죠.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막 97년도에 대통령 되실 때 77%인가 그랬대요. 그것도 깬 거예요. 오, 7777로. 네. 그렇군요. 일반 당원 여론조사 86% 넘었어요. 예. 압도적인 거죠. 국민 그야말로. 여론조사도 82.26%지만 일반 당원. 근데 이게 참 이재명 후보도 좋긴 하지만 찍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 2명을 놓고 찍는 겁니다. 이게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불쾌할 수도 있어요. 후보가 좀 비슷하게 올라와서 색깔은 좀 달아서 예를 들어서 개혁파이긴 하지만 온건한 개혁파라든가 내지는 급진적인 개혁파라든가 이재명이 실용하고 달라서 이상적으로 있는 누군가가 나왔다면 국민들이 어떤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예. 이쪽은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의원이 나와서 오로지 있는 규정 지켜라 바꾸지 마라 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당화라든가 셀프 공천이라든가 듣기도 끔찍한 얘기들을 같은 편에서 어떻게 보면 경선 때보다 더 공격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박영준 후보가 마지막 날쯤에서는 갑자기 대우 조선 하청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권을 갑자기 제기하길래 저 사람이 갑자기 마지막에 좀 진작부터 하던가 중간부터 하던가 제가 뭐였죠 그거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올해 노동운동 했잖아요. 네. 이분이 노동운동과 관련된 언급을 하는 건 좋은데 네. 너무 비중을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마지막에, 예. 본인이 살아온 궤적에서 그 정도의 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기시네. 네. 맞아. 아니 그렇게 툭하면 전태일 정신을 소환하고 뭐 어제는 허대만 동지도 우리 원외의 그 아픔을 간직하는데 그분이 우리 원외위원장을 해서 뭘 한마디 한 게 없거든요 그동안. 근데 마치 그 모든 거를 본인이 뭐 그 새 모녀 자녀 저 장례식장에서 엎드려서 민주당이 길을 생각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저기에서 그렇게 그게 절박하고 그랬으면 그때 그 삭발단식이라도 좀 하면서 좀 뭔가 맞습니다. 행동으로 좀 네. 보여준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걸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로만 하면 되냐. 보기에 그런 식으로 따라서는 했고. 뭔가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이슈를 극대화시키고 얘기하는 게 허대만 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날 이재명 의원이 연설에서 먼저 인용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왔었는데 가볍게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게 그게 뭐 몰라서 문제라는 듯 정말 이슈를 자기에게 이용하는 쪽에는 극대화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이 불쾌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 정말로 해결하면 좋은데 그거 안 마지막에 하니까. 어떤 분이 쓰셨지만 마지막에 와서 핸들을 급하게 꺾었어요. 뭡니까 이게? 네, 거기다가 또 본인이 9회 말 투아웃 날릴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네. 되게 웃겼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으면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던져보면서 파이브 안에 들었을라나요? 네. 또 다음 일정에 있어서 우리 네. 김현정 오늘 비대위원 제가 월요일은 부득이하게 네,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 얘기한 거 꼭 잊지 마시고 수요일에 점심 때 일찍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네, 비대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네. 평택 김현정